안녕하세요. 사건 극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노동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세 가지 키워드가 한 기업에서 동시에 폭발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그리고 임금피크제. 각각만으로도 대법원을 뒤흔든 이 세 거인이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임금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급여 체계를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평택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장. 이곳은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생산하는 가칭 오토라인 주식회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 독일 BMW까지 납품하는 이 회사는 겉보기엔 승승장구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해외 납품 물량이 늘수록 야근은 늘어나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9to6는 꿈이야. 9to9도 모자라서 9to10이 기본이지. 그리고 2019년 어느 봄날 한 명의 신입사원이 이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나이 28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근로계약서 한 줄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을. 김민수 대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본급 280만 원, 포괄임금제 적용, 연장야간 수당 포함.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뭔가 좋은 건가? 연장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니 편리하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밤 10시가 기본이었고 토요일 출근도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명세서를 보면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기본급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었죠. 이상하다. 김 대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 수당이 전혀 없다고? 김 대리는 퇴근 후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맞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 대리는 이제 김 팀장이 되었고 후배들을 둔 중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급명세서를 유심히 보다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상여금 50만 원. 이 상여금은 매월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성과가 좋든 나쁘든 항상 정확히 50만 원씩. 김 팀장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게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김 팀장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기본급 280만 원에 상여금 50만 원을 더하면 330만 원. 만약 이것이 통상임금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에서 통상임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50만 원씩 나오는 상여금이라면 이는 분명히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팀장은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김 팀장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이 사건 말씀이시군요. 노무사가 말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89,399 사건을 보시죠. 그 유명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차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김 팀장이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질 경우에는 소급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죠. 김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수십만 근로자들의 운명을 바꾼 그야말로 역사적인 판결이었거든요. 하지만 노무사는 경고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김 팀장과 동료들이 회사의 통상임금 재계산을 요구하자 회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모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인사팀장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외근직이나 감시단속 업무처럼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토라인의 생산직 직원들은 어땠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고 연장근로 승인서도 작성하고 주말 근무도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완벽하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법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예외적 제도죠. 그런데 이때 회사에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임금 피크제 도입이었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55세부터 매년 임금의 10%씩 삭감하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합니다. 처음에는 정년 보장이라는 말이 좋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55세부터 60세까지 총 30%의 임금 삭감이었습니다. 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2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55세인 박 부장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정말 합법인가요?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게? 김 팀장은 다시 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이사였습니다.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 승진, 퇴직 해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중요한 판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2017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건,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17-19-2343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로서 무효다. 그리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정당한가? 도입 절차가 합리적이었는가?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하지 않은가?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있는가? 김 팀장과 동료들이 오토라인의 임금 피크제를 이 기준에 대입해봤습니다. 목적 회사는 고령자 고용 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절감이 주목적으로 보였습니다. 절차는 노조나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삭감폭은 5년간 30% 삭감은 과도했습니다. 보완책은 정년 연장 외에는 별다른 보완책이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연령차별이야. 박 부장이 분노했습니다. 결국 2023년 봄, 김 팀장을 비롯한 47명의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재계산. 포괄임금제는 실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고 임금 피크제 역시 연령 차별적 임금 삭감으로 부당하다. 회사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상여금은 회사 실적에 따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며 임금 피크제는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제도다. 1년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각종 증거자료와 판례를 제출했고 전문가 증인들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경영 상황이 어렵다며 현대차 판례에서 제시된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조항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반박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어려움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는 양측 관계자들이 긴장한 채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 김 팀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된 것으로 무효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재계산하여 지급하라. 두 번째 승리. 법정에서는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셋째, 피고의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무효로 하고 55세 이후 삭감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 완승이었습니다.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근로자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판결 후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경우 5년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만 1,200만 원, 박 부장의 경우 임금 피크제 차액 800만 원 연장근로수당 차액 600만 원, 47명 전체 총 8억 5천만 원. 회사는 항소를 검토했지만 판례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회사는 판결을 수용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 이후 오토라인은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상임금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 포괄임금제는 폐지하고 실근로시간 기준 수당 지급 시스템 도입했으며 임금 피크제를 개선하여 삭감폭을 10%로 줄이고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무 재배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김 팀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박 부장도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법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름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회사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임금 피크제 역시 단순한 나이 기준 임금 삭감은 연령차별이며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오토라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고 회사도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터에, 우리 급여 명세서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법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극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건과 판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